안녕하세요, 김 부장입니다. 오늘은 전세계약 여러가지 유형들 중에서 다가구 원룸주택 전세계약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혹 뉴스를 통해서 전세사고, 전세사기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세사고 유형들 중에서 다가구 원룸주택 사고 비율이 은근히 높습니다. 특히나 부동산을 처음 접하게 되는 사회초년생, 학생분들의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가구 주택 전세계약 시 주의할 사항,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일반적인 전세계약 시 주의할 사항과 약간은 다릅니다. 처음으로 부동산 접하시는 모든 분들과 학생, 사회초년생분들은 특별히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보시면 본론에 앞서 먼저 다가구 주택이 무엇인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주택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6가지 주택 유형이 있어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이제 아파트, 구분 소유가 가능하면서 이제 5층 이상 건물을 아파트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오피스텔. 이제 오피스텔은 원칙은 이제 업무용 건물이에요. 건축물 대장상에도 이제 업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요즘 이제 주거 목적으로 많이들 거주를 하십니다. 그래서 주거 목적 오피스텔, 원룸이라든지 이제 투룸이라든지 이제 쓰리룸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세 번째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제 다세대 주택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이제 각 호수마다 구분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빌라로 보시면 되십니다. 네 번째 다가구 주택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의외로 부동산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 이 다세대 주택하고 다가구 주택하고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다세대 주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호수마다 구분 소유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 다가구 주택은 이제 건물 소유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호수는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 건물의 소유주는 한 명입니다. 예를 들면 대학가 원룸이 있고 주택가 가보시면은 이제 빨간 벽돌로 되어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집들 대부분이 이제 다가구 주택으로 보시면 되십니다. 다섯 번째는 단독 주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데요. 여섯 번째 상가주택입니다. 상가주택 또한 다가구 주택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1, 2층은 상가로 되어 있고 이제 꼭대기층 3층 같은 경우 이제 주거 목적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상가주택이라고 합니다. 이 상가주택의 경우도 아까 다가구 주택과 마찬가지로 이 건물 소유자가 한 명인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1번부터 3번까지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이 1번부터 3번까지는 이제 구분 소유 개념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띄시면 이제 각 호수마다 소유자가 다 다릅니다. 반면에 4번부터 6번까지 다가구 주택, 단독 주택, 상가 주택. 이 경우에는 구분 소유 개념이 아닙니다. 이제 건물의 소유자가 한 명인 것입니다. 이 차이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전세 계약 시 차이점이 있는데요. 1번부터 3번의 경우는 일반적인 전세 계약입니다. 계약 시에 이제 등기부 등본 확인하시면 용자가 얼마나 잡혀 있는지, 근저당권은 얼마 설정되어 있는지 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계약 진행하실 때 뭐 전액 상환 말소하거나 아니면 일부 상환하거나 하셔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선순위로 보장받으시게 되시는데요. 반면에 다가구 주택, 상가 주택의 경우 중요합니다. 등기부상 확인되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이 항상 있습니다. 다가구나 이제 상가주택의 경우 여러 호수가 있습니다. 등기부를 떼보시면 근저당권 설정, 뭐 용자 확인은 가능하나 바로 이 다른 호수의 선순위 임차인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 전세 계약하실 때 반드시 임대인분에게 현재 임대차 현황 알려달라 하셔야 되고요. 총 보증금이 얼마 들어져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총 보증금이 왜 중요한지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선순위 임차인, 우선 변제권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경매시 배당순위. 일반적으로 해당 물건에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이제 은행에 용자가 잡혀 있는 거거든요. 이 용자를 갚지 않거나 이제 이자를 갚지 않았을 경우에 은행에서 경매 신청이 들어갑니다. 이제 법원에서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경매가 진행이 돼서 제3자에게 이제 낙찰이 되는 겁니다. 이 낙찰이 됐을 때 이제 경매시 배당순위. 배당순위라 해서 이제 0순위부터 7순위까지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이제 그 낙찰대금에서
차례대로 이제 빠져나가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거를 설명해 드리냐면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왜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 확정일자를 왜 받아야 하는지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법원에서는 이제 낙찰이 되면 제3자가 이제 낙찰이 돼서 취득하게 되면 경매 대금, 낙찰 대금을 법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바로 이 순위대로 0순위부터 7순위대로 그 대금에서 차례대로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0순위로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거는 이제 경매 비용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목적 부동산에 투입된 이제 필요비 이 가장 먼저 빠져나가고요. 바로 이 1순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제 최우선 변제 금액이 바로 이 부분에 속하는데요. 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얘기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 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액, 이 보증금 중 일정액이란 게 이제 최우선 변제 금액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최우선 변제 금액 범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들어야 됩니다. 이제 전세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에 들어야 이제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 가밀 억제권형, 김포, 용인, 세종, 화성, 부천 등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1억 3천만 원 이하 이 범위 안에 들었을 경우에 최우선 변제금에 4,300만 원을 변제 받으시는 겁니다. 세 번째, 광역시입니다. 이천, 파주, 안산 등입니다. 7천만 원 이하 범위에 들었을 경우에 최우선 변제 금액은 2,300만 원 이하까지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4번, 그 외 지역은 6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 들었을 경우 2천만 원 이하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1순위에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액 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액, 이 일정액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금액입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바로 이제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셔야 되는데, 대항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점유, 주택 인도입니다. 점유와 이제 전입신고, 이제 계약서 가지고 주민센터 가셔서 전입신고 하시잖아요. 그 전입신고를 얘기합니다. 주민등록. 그래서 점유와 전입신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전입신고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엔 3순위입니다. 3순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1순위 같은 경우 최우선 변제금에 이제 소액 임차인이 1순위에 들어가고요. 3순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임차인입니다. 우선 변제권이 있는 일반 임차인인데,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보증금, 대항력권, 이제 대항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점유와 전입신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계약서상에 이제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게 이제 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3순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3순위에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나 보겠습니다. 전세권,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의한 채권, 당해세에 의해 조세, 국세, 지방세 등 바로 이 3순위 내에서 날짜 순서대로 배당금이 빠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전입신고 꼭 하시고, 하실 때 확정일자 꼭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 3순위 내에서 날짜를 다투기 때문에 선순위 보장받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4순위 일반 임금채권, 5순위 담보물권보다 늦은 조세채권, 6순위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보험, 7순위는 일반 채권, 확정일자 없는 임차권, 7순위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으세요. 이거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그냥 임차권이고 일반 채권입니다. 여기까지는 가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이 1순위 최우선 변제 금액이 얼마인지, 아까 말씀드렸죠. 5천만 원 이하, 4,300만 원 이하, 이 최우선 변제금이 이제 1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이 3순위 이제 확정일자를 갖춘 우선 변제권, 이 3순위에 해당이 되거든요. 꼭 이 부분 이해하셔서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시세 파악을 해야 된다. 실제 거래되는 시세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가 진행이 돼서 이제 낙찰이 되면 보통 이제 시세의 몇 프로, 이제 낙찰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 낙찰 비율이 상당히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60%에서 70%, 보통은 이제 70%까지 보시면 되시는데, 시세의 70% 선에서 이제 낙찰이 돼요. 이제 그 비용 내에서 이 순서대로 이제 금액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1순위 최우선 변제금에, 그다음에 우선 변제권 3순위, 이 순위 안에 들어서 이제 서로 날짜를 다투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걸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데요.
물론 인기가 많은 물건의 경우 100% 가까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인기 많은 아파트의 경우 100%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120%, 뭐 130%에 낙찰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이제 70% 선에서 낙찰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구분 소유인 경우 나 말고 다른 선순위 임차인은 거의 없습니다. 등기부상 계약하실 때 근저당권 설정, 뭐 전세권 설정 확인 다 가능하셔서 내 순위만 보존이 되면 이제 보증금 보호를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반면 다가구 주택의 경우 등기부상으로 이제 용자 확인은 가능하나 이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이 얼마 들어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항상 계약 전에 임대인분한테 현재 임대차 현황 꼭 알려달라 하셔야 되고요. 총 보증금의 합이 얼마인지, 얼마 들어져 있는지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빠져나가고 내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는지 꼭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매시 배당순위 설명해 드렸고요. 시세 파악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엔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가구 상가주택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주택 실거래되는 매매 시세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시세 대비 이제 용자 등기부 등본 보시고 용자 체크하시고 선순위 임차인 총 보증금이 얼마가 있는지 본인의 보증금 포함해서입니다. 총 보증금도 파악을 하셔서 이제 용자 플러스 총 보증금을 했을 때 총 임대가 비율 시세 대비 이제 총 임대가가 어느 정도 선인지 꼭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이제 60%에서 70% 정도 들어오면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국토부 실거래가 확인 가능하시고요. 물건지 인근 부동산 몇 군데 꼭 들르셔서 시세 파악 꼭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시 이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분에게 이제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선순위 보증금의 합이 얼마인지, 임대차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꼭 요청하셔서 확인 꼭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세 물건이 귀한지 많은지 전세가 또 잘 나가는지 꼭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만기가 돼서 전세가 잘 빠질지 예측을 하셔야 되는데요. 공급 상황 꼭 체크하셔서 이러한 부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계약 시 잔금 시 등기부 등본 확인. 계약하시기 전에 항상 등기부 등본 떼보시고 확인하시고, 또한 이제 잔금 치르시기 전에 등기부 확인하시고 잔금 치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용자 없는 상태에서의 계약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 취득 시까지 형 권리관계를 유지하며 타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참고적으로 저 같은 경우 이제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 취득 시까지 꼭 넣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아파트 전세 중개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잔금 시까지 형 권리 관계를 유지한다 했었는데 중개사고가 한번 날 뻔했어요. 잔금 때도 등기부 등본 확인해서 이제 사고는 방지를 할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 대항력 취득 시점이 이제 효력 발생 시점이 이제 주택인도 점유 전입신고 하고 그 2일부터 발생을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같은 경우는 법원에 이제 접수 시점 당일 효력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잔금 때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하고 근저당권 설정 같이 들어가면 근저당권이 우선순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임차인이 이제 우선변제권 취득 시까지라는 문구를 저는 꼭 넣어줍니다. 두 번째, 용자 있는 상태에서의 계약입니다. 이제 전액 말소할 건지 일부 상환할 건지 협의하시고요. 그 내용을 상한 말소, 뭐 감액 등기한다, 뭐 이런 내용을 넣으시고, 마찬가지로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 취득 시까지 타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구 꼭 확인하셔서 넣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안전장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세보증보험 제도입니다. 요즘 전세보증보험 제도 상당히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의무사항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지역별 최우선 변제 금액 이하일 경우 단 이제 임차인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임차인 동의가 있을 시 가입 안 하실 수 있으십니다. 두 번째, 전입신고 확정일자입니다. 전입신고 하시고 계약서상의 확정일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변제권 취득을 하게 되십니다. 아까 제가 이제 경매시 배당순위에서 이제 3순위 내에서 다른 이제 근저당권 순위를 다투게 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선 변제권을 꼭 취득을 하셔야 되는데, 바로 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이제 근저당권 설정이 있고 이제 전세권 설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꼭 확인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전체 보증금 비율을 꼭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나 말고 다른 임차인, 월세라든지 이제 전세라든지 총 보증금이 얼마인지 꼭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융자도 꼭 파악을 하시길 바랍니다. 등기부상 융자가 없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은 다른 임차인, 선순위 임차인이 총 보증금이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 꼭 파악하시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다가구 상가주택 전세계약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제 채널 보시면 일반적인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실제로 전세계약하는 전 과정, 신축 아파트, 오피스텔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 전세계약 시 주의할 사항이 파트별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